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창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화수목 평일 오후 2시 여러분께 언제나 변함없이 찾아가는 아시아투데이TV 장예찬의 정치펀치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에 국민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 모시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루가 뭐 정말 바쁘게 정치권의 네. 여러 현안과 소식들이 훅훅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주에도 네. 헌재 선고 기일 지정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네. 오늘 뭐 아직까지 6시가 안 됐지만은 예전 같은 경우는 5시 50몇 분에 네. 기일을 갑자기 발표하고 가서 금요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는요. 이번 주는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일 지정조차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있지 않으면 이 선고가 다음 주 초반에도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안 일어나는 거죠. 예. 보통은 이틀 전에는 최소한 말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파악해본 결과 탄핵 선고가 있는 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정말 많은 분들이 헌재 주변으로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전사고나 치안 등을 우려해서 경찰이 그 주변에 뭐 학교도 휴교 권고를 하고 주유소 같은 경우도 영업을 좀 쉬라고 권고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조치를 하려면 다 치우라 그러고. 네. 네. 그게 최소 이틀 걸린대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알려주거나 뭐 민주당이 기대하는 것처럼 깜짝 선고를 해버리면 경찰이 그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준비를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전에는 알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선고를 한다고 지정을 해주면 다음 주 월화에 선고가 있는 거고 네. 이게 이번 주를 넘어가서 다음 주 월화가 돼버리면 수요일에는 이재명의 2심 선고가 있거든요. 그렇죠. 3월 26일이죠. 그런데 이재명 2심과 대통령 탄핵 선고를 같은 날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다음 주 한 목요일,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이 제일 우려하고 두려워하던 게 이재명 2심 유죄 판결 나오고 나서 대통령 탄핵 선고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재명은 유죄.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기각으로 직무 복귀. 기각이나 각하로. 그러면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 의석수가 어떻고 뭐고 의미 없이 그냥 전국이 한 방에 정리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네. 정부 후반기가. 네. 근데 그렇게 헌재 선고가 뒤로 밀리면서 그 기대감을 품어도 될 만한 조짐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재판관들 사이에서 지금 김복현 재판관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 네. 이 두 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인용파와 기각파 또는 각하파 그래서 나눠서 첨예하게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가장 큰 논리 싸움은 이 두 분이 중심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정계선 재판관은 사법고시 수석 출신이고요. 네. 김복현 재판관은 법조계에서 가장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근데 네. 정계선 재판관이 속도전을 펼치려고 되게 이제 노력을 많이 했는가 봐요. 그래서 들리는 말로는 이분이 실제로 또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시고 네. 또 국제인권법연구 회장 출신입니다. 아이고야, 네. 그래서 문영배와 함께 우리법 연구 카르텔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어떤 인용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복현 재판관이 강하게 반박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거는데 정기선 재판관이 재반박을 못하는 분위기다라는 게 현재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현재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4대 4로 결국은 처음에는 5대 3이나 6대 2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은 4대 4로 굳어지면서 이게 다음 주 넘어서 4월 초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나오고 난 이후에 헌재에서 대통령 결정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일정이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매일신문도 그렇고 일부 언론에서 지금 김복형, 정계선 두 명이 중심으로 탄핵 기각 각하 그리고 탄핵 인용 측을 대변해서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네. 그래서 평의가 정리가 안 되는 거다. 아직 쟁점별 의견을 다 듣는 것도 안 끝났다라는 취재를 했어요. 네. 근데 보통 이게 아예 사실과 동떨어지면 헌재 공보관이 그 해당 기사는 근거가 없다라고 하거나 뭔가 부정하는 멘트들이 헌법재판소 관계자에 의해서 익명으로라도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그 보도에 대해서 매일신문의 이동재 기자가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시아투데이 같은 경우도 이제는 헌재의 분위기가 기각 내지 각하로 가고 있다라는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가 또 정치권의 회자가 되면서 많은 신빙성을 인정받고 있고 굉장히 컸죠. 아시아투데이 그 기사가.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언론계 이제 선배님들 제가 선배님들이라고 할 정도면 현장 출입하는 기자들은 아니고요. 데스크에 있거나 국장 이상의 고위 간부들 만나면 정말 이제는 탄핵 기각될 것 같다. 우리 회사도 좀 그걸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전해줘요. 맞습니다. 실제로 기자들, 제 1승 기자도 오늘도 점심 기자를 먹었는데요. 데스크에서 이제 주문사항이 나왔대요. 처음에는 인용이 확률이 높으니까 인용 관련된 기사를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서요. 각하와 기각 기사를 준비해놔라. 그래서 왁구를 짜놓고 빈칸은 나도 채우는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언론사에서도 기각과 각하를 상당히 중심을 좀 상당히 비중을 두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이나 좌파 패널들이 말했던 자기들의 어떤 희망 섞인 이게 만장일치나 전원일치를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거다라는 주장은 이제 완전히 설득력을 잃어버렸다고요. 아무도 이게 8대0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리고 전원 일치할 거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일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아무리 판결문을 길게 쓴다고 해도.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헌재 내부의 어떤 이 보수와 진보 성향 판사들끼리의 토론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그 자체가 결국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고 무산될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이제 큰 의미 있는 것 중 하나 뭐냐면 헌법학자들, 우리나라에 있는 기라성 같은 헌법학자들이 네. 수십 명이 의견을 냈습니다. 10명 넘는 사람들 의견을 냈는데 그게 헌재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우리나라 헌법계의 대부를 할 수 있는 허영 교수가 교수님. 있었죠. 네. 허영 교수가 만든 그 헌법학 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고 전부 다 사법시험을 공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헌법학 책이 여러 개 있었는데 허영 교수가 낸 교과서가 나오자마자 그게 딱 평정을 해버려가지고요. 그 책을 보지 않고 공부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허영 교수가 그렇게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절차의 하자들을 하나하나 지목을 했는데 그게 10개가 넘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이거를 그대로 목소리를 전달해 준 게 김복현 재판관이고요. 그 반박에 무너져서 재반박을 못하고 있는 게 정계선 재판관이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은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판단 네. 이게 지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뭐 7대1로 끝났다라는 보도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상.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 대행 선고를 안 한 이유가 뭐냐면은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그 기각이 이제 그 확신적이죠. 거의 네. 99.9%인데 기각을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기각과 각하의 확률이 99.9%가 될 수 있어요. 탄핵소추 사유가 겹치는 게 많아서 겹치죠. 그렇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기각 사유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내란죄입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가장 80% 찾았던 게 뭐죠? 내란죄죠. 그걸 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한덕수 총리 어떻게 했죠? 한덕수 총리도 탄핵하고 나서 내란죄는 우리가 다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국회에서 그걸 또 철회합니다. 네. 자, 근데 그 상태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각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논리가 똑같이 대통령한테도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기각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다는 걸 예고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걸 좀 늘리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아마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끝나고 나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기각 선고가 나올 거고 곧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각이나 각하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동시에 기각 내지 각하로 같은 날 발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거고요. 그렇죠. 예. 구조가 비슷하니까. 이 7대1로
한덕수 총리 탄핵은 정리가 됐다. 근데 이 일이 그러니까 탄핵 인용이 한 명일 거잖아요. 네. 이게 문영배일지 정계선일지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문영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렇죠. 정계선일 가능성이 크겠죠. 문영배는 최재해 감사원장 소수 의견에서도 자기 이름을 뺐었으니까요. 네. 근데 이 이야기를 처음 보도한 매체 기자는 TV조선의 류병수 기자예요. 그런데 이 류병수 기자가 법조 출입 굉장히 오래 했고 저도 잘 아는 선배인데 네. 네. 지금 헌재가 평이 다 끝났다. 한덕수 총리 거는. 그리고 그 결과는 7대1이다. 발표만 안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가 헌재 측에서 아니다. 한덕수 평이 계속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도 유병수 기자가 자기 프로그램에 나와서 7대1로 끝났고 평이 종결된 거 맞다라고 강하게 말했어요. 기자들이 틀릴 때도 있어요. 오버 쓸 때도 있지만 이 정도 연차의 경험이 많은 기자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반박에 재반박을 하면서 내 말이 맞다고 할 정도면 그 취재 소스가 취재원이 아주 확실하고 강력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대변인님? 제가 류병수 기자 손을 들어주는 발언을 좀 더 보태드리면요.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자료까지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한덕수 기각 그렇죠. 보도자료까지. 예, 기각 네. 보도자료까지 공보팀에서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류병수 기자의 보도가 굉장히 정확한 보도라고 제가 살을 좀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지금 대통령 탄핵 기각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헌재 선고가 늦어지니 이재명이 막 발악을 하잖아요. 네. 뭐 최상목 몸 조심해라 하고 막 그 한정식 집에서 최고위원회를 긴급 소집해서 헌재 소식 없냐? 선고 왜 늦어지냐? 선고 빨리 하게 하려면 내가 헌재 찾아갈까 막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신촌에 있는 식당에 가서. 네. 근데 이재명이 이렇게 닥달을 하니까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이 애국하는 국민들이 모여있는 헌재 정문 앞에 가서 대통령 파면하라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한 10명이 가서. 근데 거기서 저희는 결코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탄핵 반대하는 분이겠죠, 아마도. 어떤 분이 거기다 계란을 던졌어요. 근데 그게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얼굴에 맞으면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고, 네, 지금 사진이 나오네요. 네. 그리고 계란을 맞자마자 백혜련 의원이 약간 경찰에게 고함을 치면서 네. 이거 던진 사람 잡아라! 라고 했고, 경찰이 이제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있던 다른 분들도 일방적으로 해산시키는 그런 소동까지 헌재 주변에서 일어났는데, 일단 이준우 대변인도 막 계란 던지고 이런 거 위험해요.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당연하죠. 누구든. 예. 그거는 우리가 다 전제하고 네. 이렇게 이 탄핵 기각 분위기에서 민주당이 초조해지니까 이재명 등세를 못 이겨서 갑자기 장애로 나오고 막 기자회견하고 이런 민주당의 모습을 좀 어떻게 보세요? 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방탄복,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방탄복을 입으면서 어떻게 했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을 협박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면서 몸조심하라고 공개적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협박죄가 되고요. 또 하나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입니다. 지금 그냥 본인이 기재부 장관 역할도 아니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데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사람에 향해서 테러라든가 그런 린치를 독촉하는 또는 촉구하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더군다나 본인은 방탄복을 입고 있으면서 그런 말에서 더 부족하다, 더 잘못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백혜련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던졌는지 찾아주세요. 반드시 범인 찾아내고 개인적으로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과거에 정치인이 했던 말을 좀 보면서 백혜련 의원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말씀드리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달걀을 맞아서라도 일이 풀리면 언제라도 어디에서든 맞겠다라는 말을 했었었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처벌하지 말아달라라고 했었었고요. 이회창 전 대표는요. 서문시장에서 계란으로 나는 마사지를 받았다라면서 그걸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정치인들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달걀 맞으면 기분 나쁘죠. 그리고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물리적인 행동은 잘못한 거지만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백혜련 의원이 반드시 범인 찾아서 고발하겠다. 저는요, 이재명 대표에 찾아가서, 이재명 대표에게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어보세요. 네. 물어보시고, 좀, 코치를 받고 말씀하시는 게 낫겠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죠? 전 국민이 떠들썩하게
전 국민의 단톡방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친구들끼리 서로 얘기하다가 너 몸 조심해 이런 말이 하루 종일 회자가 됐다 그럽니다. 유행이 된 거네요. 유행어가 된 네. 거예요. 예. 그랬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톡톡한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재명 대표랑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물어보고 판단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란을 던지거나 뭔가 폭력적인 행위로 좌파들에게 언론에게 절대 빌미를 주면 안 돼요. 그거는 분명한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폭력적인 행동은 자제해야 됩니다. 그게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을 돕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는 갑자기 헌재 앞으로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기자회견하면서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하는 것, 저 자리는 오래전부터 정말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분들이 단식하고 농성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릴레이로 계속 모여있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저 전체 풀 사진을 보면 재밌는 장면이 저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파면하라라고 막 피켓 들고 있는데 바로 그 옆자리에 끼어서 우리 국민의힘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이 탄핵 기각한다, 탄핵 반대한다 피켓을 들고 서 있어요. 좀 멋있더라고요. 거기서 밀리지 않고. 왜냐면 거기가 원래 우리 자리니까. 그렇죠. 근데 왜 보수가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다가 굳이 저렇게 몰려와서 자극을 하는가.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이재명의 어떤 히스테릭, 패닉. 왜 선거 안 나오냐. 이러다 진짜 탄핵 기각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변을 하도 들들볶으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이 지금 막 단식하고 삭발하는 것처럼 마지못해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님뿐만 아니라 어제 새벽에는 김장겸 의원도 있었었고 네. 김기현 의원도 있었어요. 지금 다 릴레이 하고 있죠. 다 또. 당번을 네. 서가지고 조를 짜서 릴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저 자리가 누가 서서 이미 자리를 먼저 점유하고 얘기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와가지고 거기를 빼앗아가지고 저렇게 대규모로 피켓 시위했다는 것은 사실상 북한이 쓰는 전략, 바로 도발이죠. 도발을 유도해가지고 충돌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달아주시는데 자작극이 아니겠느냐는 말도 나오는데 아직 그거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거죠.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혹시 만약에 자작극이다. 만약에 민주당에 측근인 사람이 난 계란 던질게. 좋아. 난 계란 맞을게.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그것 또한 문제지요. 문제인데 아직 자작극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거는 좀 더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결과 나온 것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과도한 이성을 잃은 그런 무리수가 이런 것들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요. 네. 저희가 오늘 제목에도 달았죠. 이성 잃은 민주당 결국 최상목 탄핵. 여러분 지금 탄핵을 바로 발의한 건 아닌데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이렇게 말했어요.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와 절차는 좀 더 고민해 보겠다. 이거는 뭐예요? 협박 같기도 하고 뭐 공수표인데 좀 한 단계 나간 진일보된 공수처인데 이제 민주당에서 어제 의원총회를 하고 최상목 탄핵 여부를 지도부에게 일임했다고 하니까 원내대표로서 저렇게 말하는 건데요.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를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이제까지 했던 것과 같은 공수표 협박인데 협박 강도가 좀 더 세진 거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제 민주당이 탄핵 남발했지 않습니까? 네. 탄핵 남발 지금 부메랑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이제 공수표 남발. 탄핵 남발에 의해서 공수표까지 남발하고 있다. 사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탄핵을 했을 경우에 실익이 없어요. 첫 번째로. 왜냐면 그 뒤에 대행 될 사람이 정해져 있죠. 바로 네. 이주호 장관입니다. 맞아요. 이주호 장관이 어떤 분이십니까? 국민의힘에서 최고 브레인으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더 단호하게 민주당에서 일방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서 반대할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리고 그분은 마흔여 재판관에 대해서 확실한 본인이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실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최상목 대행을 탄핵시키고 그 다음에 있는 대행이라는 분이 마흔여 재판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또 탄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번째 탄핵이 되는데 한 번만 더 하면 31번입니다. 그럼 네. 제가 지난 말씀드렸을 겁니다. 베스킨 라빈스도 아니고 베스킨 타렉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에 중독된 것처럼 탄핵에 중독되어서 31번째 탄핵을 하면요. 이거 전 세계 해외 토픽 감이고 아마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탄핵하겠다는 저 준비 절차에 들어갔던 저 내용은 또 하나 공수표에 불과하다.
공수표 남발죄로 오히려 국민들한테 고발당할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요즘 같아서는 이주호 장관도 좀 잘 못 믿겠는데 뭐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걸 보면 그래도 이주호 장관이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과 손잡고 좌파들 편에 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최소한 네. 그런 상황에서 최상목을 탄핵했을 때 얻을 게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딱 일주일 전이에요, 대변인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됐잖아요. 그렇죠. 8대 0으로. 네.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검사 3명 탄핵도 8대 0으로 기각됐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저는 이거 결국에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만 탄핵 절차를 개시한다라고 탄핵을 입에 올린 것. 이거는 정말 국민을 우습게 하라도 너무 우습게 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과 절차 시기를 협의하는데 우 의장도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에 동의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이요? 그럼 이제 우원식도 저는 뭐 원래도 그랬지만 중립을 지켜야 되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자격은 완전히 상실됐다고 보거든요. 우원식 국회의장의 지금 편향된 이런 이제 의사진행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나라 헌재사는 최초로 예산이 삭감된 채로만 통과된 적이 있죠. 네. 그게 헌재사상 처음인데 그 헌재사상 최초 일을 그 회의를 안건에 올려서 통과시킨 사람이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이제 역사 속에서요 그 여야 합의 없이 그러니까 상임위가요 여야 균형 있게 자리를 배치하지 않고 야당만 상임위 위원장을 정해서 통과시킨 적이 없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 있을 때 헌정사상 처음으로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놓고 개딸 편드는 국회의장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국회의 어떤 중립 의무라든가 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못 갖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지요. 취지가 있지요. 편향되지 않게 공정하게 여야 균형을 맞춰서 국회 회의를 잘 운영하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건데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은 처음부터 본인이 첫 방망이 때릴 때부터 야당만 중심으로 해서 상임위 위원장은 안을 통과시켰었고 또 예산도 최초로 예산 삭감된 것만 통과시켰던 이런 최초의 여러 가지 편향된 의사 진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저 우원식 의장에 찬성한다. 저 목소리가 사실 놀랍지는 않습니다. 놀랍지는 않지만 역사에는 가장 편향된 잘못된 국회의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박찬대의 말이 사실이라면 결국 우원식도 지난주에 뜬금없이 마은영 임명하라고 협박서 기자회견을 했던 것부터 최상목 탄핵에 동의한다면 국회의장이고 뭐고 간에 이 탄핵의 염증이 난 어차피 또 기각될 건데 이 국민들의 분노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한편 최상목의 반격 카드도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어요. 만약 이게 본격적으로 발의가 되면 그냥 난 사퇴해버리겠다. 민주당 책임 물어라 하면서 그러면 굉장히 많은 국정 공백과 혼란이 소요될 거잖아요. 결국 국민들이 더 많이 비판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최상목의 어떤 카드, 그러니까 우리가 최상목을 칭찬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민주당의 어떤 국정을 인질로 삼는 이 행태가 해도 너무하다는 공감대가 최상목 같은 사람들에게도 다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상목 그 권한 대행이 만약에 사퇴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따라서 생기는 이제 국정 공백.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가 지금 무역 보복이라든가 관세 조치 이래가지고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최상목 대행이 겨우겨우 힘들게 국정 안정화시키면서 이끌고 있는 이 상황마저 공백으로 만들어버리는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한테 엄청난 후폭풍이 불 것이다. 이것을 아마 민주당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공수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목에서 이 시기에서 그게 뭐 최상목이든 이주호든 그 누가 되든 누가 마은혁을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은혁이 어떻게 대통령 탄핵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바로 이거죠. 그 말도 안 되는 방법 말고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길이 안 보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무리인 거 알면서도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민주당이 처한 현실인 것 같고요. 이게 근데 전형적인 공산당식 수법이에요. 공산당이 어떻게 하냐면요. 내 쪽으로 포섭 못 하잖아요. 그럼 네. 숙청이에요.
딱 그런 식입니다, 지금. 자기적으로 우리 편으로 데리고 올 수 없다, 포섭이 안 된다, 말을 하고 몇 번 기회 줬는데도 거부한다. 그러면은, 그냥 숙청시켜버려가지고 아예, 공백 상태로 만들어서 와해시켜버리는 이런 작전을 쓰는 게 공산당인데요. 지금 그대로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민주당의 무리수를 누가 만들어냈어요? 이재명이잖아요.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해야 되는 이유가 딱 하나. 그쵸? 이재명 때문이거든요. 이재명의 사법의식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게 다른 주자가 당대표거나 민주당을 대표하는 잠룡이었으면 아니 뭐 탄핵을 걔네가 그래도 하려고 했겠지만 시간에 쫓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은 2심 선고가 3월 26일에 있고 그럼 그로부터 3개월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야 되는 건데 법대로라면 이게 쫓기니까 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막 최고위원들 소집해가지고 헌재 정보가 없냐 알아봐라. 왜 이렇게 선고가 안 되냐 막 이러고 앉아있는 게 모든 게 다 이재명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작 그 이재명은 멘탈이 붕괴되어서 방탄복 입고 광화문 나와가지고 뭐 최상목 몸 조심해라 라는 막말을 쏟아놓더니 이제 와서는 멀쩡한 경제 행보하는 척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만났습니다. 삼성 이제 강남구에 있는 멀티 캠퍼스라는 곳이 있나 봐요. 여기가 청년들에게 삼성이 소프트웨어를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여길 가서 이재용 회장을 만나 청년들에게 잘해줘서 고맙다. 삼성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된다. 기업하기 편한 나라 만들겠다는 듯 온갖 감언이설을 쏟아놓고 왔는데 정말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행보죠. 그렇죠. 이 이재용을 만나는 이재명의 행보 좀 어떻게 평론하시겠어요? 아니 대변인님. 기업 타도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추구하는 정책이라는 건요 성장보단 분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는 사람 미워. 일단은 분배를 먼저 하고 너네가 성장을 알아서 해.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도 보세요. 나중에 지난번에 어떤 거죠? 그 K 엔비디아 만들어가지고, 네. 잘 되면은 30% 떼가지고 국민 세금 줄이자고 얘기했는데요. 삼성도 마찬가지 시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지금 삼성 이렇게 만나서 웃으면서 악수하고 있지만요. 삼성 뜨잖아요? 삼성 글로벌에서 큰 사업적 성과 이루잖아요? 그러면은, 야, 너네 30% 내놔. 우리 국민 세금 다 나눠주게. 분배하게 이런 식으로 사회주의 정책을 써가지고 기업의 성장의 발목을 잡는 이런 행태를 할까봐 겁이 나고 실제로 지난번에 그렇습니다. 하나오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재명 네. 대표가. 그때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기업이 성장해야 나라가 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뭐라 했죠? 돌아와서 노란봉투법 재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민노총 불법 파업으로 생긴 손해금 400억이 넘습니다. 그거 안 받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한 거예요. 소송 취해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금속노제 불법 점거를 해가지고 공장에 못 따라가서 납품을 제때 못해서 400억 손실이 났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보상을 받습니까?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재명 대표 말한 것처럼 만약에 그 발언을 이래가지고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그럼 민노총은 이재명 붙들고 쪼르면은 우리가 불법 파업하고 노조가 점거해서 공장 중단시키고 손해가 나도 이재명 대표 한마디 해주면 다 풀리는구나. 그렇죠. 해결되는구나. 불법 노조가 더 양산되는 그런 악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하는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돌아서는 말은 구밀복급이라고 그러죠.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손 뒤에 등에는 칼을 가지고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형적인 이재명의 모습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삼성 이재용 회장도 참 곤란했겠다 싶어요. 그러겠죠. 야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보고도 몸조심하라는 사람이 만나자는데 안 만나면 어디 가서 또 삼성 몸조심해라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날 수는 없고 만났으면 웃으면서 뭐 정치인들 만날 땐 다 잘 대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기업인들은. 그렇지만 이준호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오션 거기 이제 조선소는 노사분규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거기 갔다 와가지고 민노총 편들고 노란봉투법 발의하고 하는 거. 그리고 삼성을 갔다 오면 뭐합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 삼성이 잘 돼야 한다 말하면 뭐예요? 반도체 특별법에서 52시간제 예외해줄 것처럼 굴다가 민노총이 반대하니까 싹 그냥 없애버렸잖아요. 결국 이재명의 뒷배는 민노총이지 삼성이나 하나오션 같은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기업들이 이재명의 안중에는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결국 이재명과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고 추진하는 법안들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삼성의 발목을 잡는 그런 법안들이라는 게 팩트고 그게 본질인 거잖아요, 대변인님. 그렇죠. 가서 그냥 악수 한번 하고 왔다고 와 친기업으로 뭐 약간 중도 보수 어필하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요, 지금 본인이 그동안 한 게 뭐냐, 이 질문을 받을 때 가장 난감해요. 네. 왜냐면은 본인이 한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발목 잡은 거 하나, 네. 두 번째는 본인 방탄하는 거 하나, 이 두 개밖에 성과가 없단 말이에요. 네. 뭔가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가진 걸 보여주기 하다 보니까 기업 CEO 만나는 이런 쇼를, 이벤트를 연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고, 저는 좀 가장 좀 가증스럽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청년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을 만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청년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가장 두려워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정치인이 이재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왜 민주당 이런 말 자격이 없냐면요. 지금 성관이 이제 고위 간부들 자녀들이죠. 네. 이제 그 고위 간부 자녀들 또 일반 직원들 자녀들 해가지고 10년 동안 무려 800여 명이 어떻게 됐죠? 불법 채용됐습니다. 그렇죠. 불법 네. 채용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 특검하자. 그리고 선관위 불러서 현안 질의하자라고 했는데 민주당 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선관위의 불법 채용에 대해서 의혹을 더 파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800명의 불법 채용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정상적으로 밖에서 공부하면서 공개 채용의 공정성을 믿고 선관위 입사, 공부를 했던 청년들이 수십만 명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선관위 구급 공채하잖아요. 그럼 이게 1900대 1이래요. 와, 진짜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 몇백 대 1은 들어봤는데 1900대 1이요? 1900대 2000대 1이나 마찬가지인 거네요. 2000대 1이죠. 네. 그러니까 800명을 10년 동안 이렇게 불법 채용했으니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선관위에 들어가려고 시험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 수많은 청년들의 좌절감, 한번 짓밟혀진 공정은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를 감싸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요, 그 선관위에 공부하느라고 젊음을 허비했던 그 청년들을 위로하고 달래주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관위를 감싸지 말아야 됩니다. 선관위가 무슨 치유 법권입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아야죠.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죠. 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청년을 강조한 거, 이거야말로 정말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청년들의 공정한 룰을 지키지 않는 이재명 대표, 청년을 강조할 자격이 없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조국 사건처럼 입시 비리가 있거나 그렇죠. 또는 이번 채용 비리. 선관위 사건처럼 채용 비리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2030 세대가 살면서 겪은 제일 큰 스트레스가 입시랑 취직이에요. 이거는 또 어르신들이 봤을 때도 우리 자녀들이 겪고 있는 제일 큰 스트레스가 좋은 대학 가는 것과 좋은 직장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르는 게 조국과 선관위인데 민주당과 이재명 그걸 다 비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청년들이 마음 열 수 없고 2030들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더 격하게 지지하는 게 탄핵 반대 시위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삼성 가가지고 청년 이야기하는 건 참 가증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는 했습니다만 청년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연금 개혁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은 월 수익의 9% 정도를 우리가 국민연금으로 내는데 이걸 이제 점진적으로 매년 0.5%씩 올려서 8년 뒤에는 13%가 된다고 하고요. 현재 40%인 소득 대체율도 43%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연금 개혁안이 정말 청년들과 미래 세대의 등골 빼먹는 일종의 폰지 사기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래봤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게 몇 년 늘어나요. 그러면 지금 실컷 돈 내는 청년들이 20대, 30대들은 나중에 연금 받을 때가 되면 어차피 나라에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더 어린 세대들 등골 빼먹으라는 것인지. 그리고 처음에는 어떤 안이 나왔느냐. 이게 보험료율을 올릴 때 50대 이상은 좀 많이 올리고 40대 그 다음 순위로 올리고 30대, 20대는 적게 올리자 했어요. 왜냐하면 청년일수록 현재 가진 돈도 없고 앞으로 더 긴 시간 내야 되잖아요. 50대인 분들은 이제 조금만 더 내고 빠져나가면 받을 세대니까. 근데 저는 이게 586 친화적인 계약이라고 보는 게 결국에는 50대 이상의 반대로 전부 다 똑같이 매년 0.5%씩 올리게 됐어요. 그러면 20대인 사람들은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올라간 금액으로. 그렇죠. 이게 과연 무슨 개혁이냐. 청년들 등골 빼먹는 거 아니냐.
이건 여야 모두가 입으로만 청년할 게 아니라 좀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요율이라는 거는 이제 내는 돈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받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는 걸 늘리고 받는 걸 줄인다. 받는 걸 아주 소폭 늘린 거죠. 네. 이제 근데 내는 걸 많이 올리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만약에 차기 우리 국가 지도자 나온다 그러면 이 문제 해법 들고 나면 모든 국민 표를 몰아줄 겁니다. 저출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예. 인구 문제, 저출산 예.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지금 우리나라 0.7명 정도 됩니다. 올해 이제 작년에 소폭 증가했다 그러는데 굉장히 반가운 일이에요. 이게 계속 떨어지다가 작년에 반짝 소폭 상승했대요. 어쨌든 0.7명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내는 돈을 이렇게 급격하게 올린다, 5%포인트나 올린다. 과연 이게 국민들한테 감당이 될 수 있을 건지, 그리고 이 상태에 출산율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 이거 얼마 못 가서 또 무너집니다. 다시 재논해야 돼요. 그리고 태어날 애들의 숫자는 점점 적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50대보다 지금 20대가 인구가 거의 반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긴 기간 동안 도대체 뭘 어떻게, 이 연금개혁 연금을 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연금개혁은 아마 다시 디자인할 날이 멀지 않았다. 그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헌재나 이 민주당의 어떤 막장 짓거리에 관심이 있겠지만 이 연금개혁 문제도 너무 중요하고요. 제가 좀 큰 틀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2030이 탄핵 반대가 되면서 반중, 반좌파가 된 게 한국 정치를 엄청 뒤흔든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계속해서 민주당과 좌파는 청년들 등골 빼먹고 보수 우파가 그래도 청년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인식을 계속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탄핵이 기각되고 대통령이 돌아와서도 이번에 만들어진 2030의 열기가 안 식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내는 거에 진짜 관심 많아요. 직장 생활하거나 자영업 하면 이게 무조건 나가는 돈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민주당과 어설프게 뚱땅 합의해가지고 이거 사실 민주당한테 들러리 서준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저는 조금 더 국민의힘의 젊은 의원들 30대 국회의원들 이번에 많이 당선됐잖아요. 거의 꽁으로. 여기에 이런 목소리를 좀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지금 2030 세대 오늘 아침에 국회에서 소통관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2030 세대가 깨어있고 정치에 관심이 많으냐면요. 각 대학교에 있는 대학생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어떤 얘기하면 이런 국민들한테 이런 짓을 하는 우리 대학 선배님들의 사과를 안 해서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하면서 사과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한양대학교 한 학생은요. 추미애 의원이 한양대를 나왔거든요. 추미애 의원이 그러니까 보수의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대신 사과한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학생은요. 이재명 대표의 그 폐악질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국민들에게 대신 사과한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대 학생은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사과한다면서 또 대신 사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대학이 연합해서 다 나와가지고 선배님 대신에 저희가 사과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의식이 깨어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다는 거. 우리가 보수가 이번 기회에 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저는 이런 말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 앞두고 2, 3개월 급조해가지고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겠다라고 카드를 꺼내지 마시고요. 평상시에 청년들과 소통하고 청년들을 키워주고 해야 한다. 이번 기회 정말 좋은 기회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청년들이 보수의 편을 들어주고 보수를 이해하고 좌파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광장에 나오고 집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발 우리 이번 기회에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청년들을 잘 좀 키워서 제도화해서 좀 청년들을 키워주고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런 청년 플랫폼 정당이 되면 좋겠다. 그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도 보면요. 정치에 관심 전혀 없다가 정치인이 누군지도 잘 모르다가 이 대통령 탄핵 반대하겠다고 처음으로 유튜브 보고 탄핵 반대 집회 나온 20대 남학생 여학생들이 많아요. 제가 최근에 그런 친구들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좀 놀랐어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평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2030들이 정치 관심 없고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정치 조금만 보면 제가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알죠. 아예 몰라요. 막 그리고 유명한 정치인들 말해도 이준석도 잘 몰라요. 누군지는 아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게 평범한 20대 대학생들인 거예요. 남학생, 여학생들 20대 중후반에. 근데 과천에서 법원 앞에서 한남동에서 여의도 광화문에서 막 자기들 밤늦게까지 추운데 떨면서 집회 나와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처음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일단은 중국과 좌파들이 싫어서 대통령 탄핵 반대로 왔어요. 그럼 지속적으로 우파가 청년들을 챙긴다. 이 2030이 계속해서 평생 보수 정당을 찍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젊은 30대 의원들, 뭐 김재섭 의원, 김용태 의원, 또 우재준 의원, 뭐 조지현 의원 이런 30대 의원들이 국민의힘에 껴있죠. 그렇죠. 왜 입을 꾹 닫고 있는 건가? 잘한 개혁인지 아니면 이거 반대하는지 뭔가 의견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대면? 그러니까 전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냥 이렇게 민주당한테 질질 끌려서 청년들이 이거 온라인 커뮤니티 가보면 이번 국민연금 개혁 욕하고 난리 났어요. 그러면 같이 욕을 해서 그 속 시원한 데를 긁어주던가 아니면 설명을 잘 하든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젊은 청년들을 국회의원 만들어봤자 그럴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뭐 청년 얘기가 좀 하다 보니 길어졌는데 네. 이번에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는 청년 한 명 있습니다. 네. 그 청년이 이제 그 대학생 시국선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네. 어디서 맨 처음 시작됐냐면 연세대에서 시작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 시국선을 주도적으로 한 아이가 연세대 탄핵 반대 시국선언 대표. 그렇죠. 네. 네. 박땡땡인데 네. 그 친구가 조선일보랑 인터뷰했는데 맞아요. 그 아버지가 부모님 누군지가 알려져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좌파의 거두들이죠. 좌파의 거두. 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조국 조국 구속을 네. 조국 옹호하는 집회. 옹호하는 집회. 조국 옹호하는 집회를 딱 보고 딱 봐도 100만이네라고 말했던 사람이 그분의 아버지예요. 박성재 전 MBC 사장. 박성재 네. MBC 사장이죠. 그리고 그분 어머니도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 때 비서관을 행정관하고 했죠. 비서관 했던 사람입니다. 네. 카카오에서 이제 간부 생활 하다가 와서 했는데 부모 둘 다 저렇게 굉장히 친좌파, 극좌 성향인데 불구하고 아들은 정말 반듯하게 올곧게 자랐구나. 그리고 그 청년이 대학생 시국선을 처음 이끌었다는 면에서 굉장히 우리 청년들한테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또 만들었다는 면에서 맞아요. 또 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기회를 우리가 날려서야 되겠는가. 그렇죠. 지금 이렇게 뜨겁게 모인 2030의 지지를 저 보세요. 박준영 대표 참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맞아요. 박준영. 네. 보니까 저 위에 보면 평등을 주장하던 부모님 두 분이 나를 엘리트 만들려고 강압했다. 좌파 이중성의 염증을 느꼈다. 비상계엄은 독재 아닌 부정선거와 줄탄핵에 맞선 견제라고 확신한다. 여러분 이게 좌파의 거두인 부모 밑에서 자란 24살 대학생의 생각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정말 맞아요, 제가 맞습니다. 직접 만나보고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그럼 저 친구들은 일회성으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만 나오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영원히 평생 보수를 지지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국민의힘이 지금 너무 소극적이다. 청년들 이슈, 국민연금 이슈에도 좀 적극적으로 끼어들어야 된다라는, 이건 제가 이제 저희 30대 세대가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쉽고 또 오늘 중요한 뉴스라서 네, 맞아요.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네. 이제 선거 때만 중수청 얘기하지 말고요. 네. 평소에 중수청을 이제 실천하고 가꾸는 그런 이제 국민의 힘이 되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제발 그래야죠, 제발.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헌재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러실까요? 네. 자칭 정치 구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치 백도예요, 백도. 근데 이제 아예 다 깎아먹고 돌아갈 때가 됐는데, 네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면 국민의 원망이 헌재로 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박지원 의원조차도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헌재 선고가 늦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민주당의 탄핵 남발한 그 부메랑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탄핵을 그냥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너무 많이 하니까 헌재 입장에서는요, 탄핵 하나하나 이게 속도감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말 실체를 따지고 국회에서 보낸, 물론 민주당 주도로 보낸 거지만 국회에서 보낸 탄핵 사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하나하나 아주 꼼꼼히 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쌓여있는 게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뒤에 있는 거를 먼저 당겨서 할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에 이제 최재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해서 기각 결정 났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그 4명에 대해서 탄핵 기각 평의를 할 때
평결을 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결을 사실 저는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사실 그 2주 동안은요. 사실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석 중앙지검장 검사 3인에 대해서 전부 다 평결의 시간을 다 보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 보낸 말도 안 되는 탄핵을 심사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게 헌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재 속도 늦다고 탓을 하고 있다고요? 이거 좀 누가 할 말인지 어이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박지원 같은 분이 네. 사실 민주당 내에서 나름 전략통으로 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언론을 통해서 약간 분위기를 떠보고 교란하는데 선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지원마저도 좀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방금 제가 속보 하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앞서 기사 소개해드리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민주당입니다. 최상무 탄핵 추진하는 거 우원식 국회의장도 동의한다. 상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니래. 기자들이 우원식에게 찾아갔어요. 물어봤어요. 세상에. 민주당이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한다는데? 라는 질문에 우원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민주당에 물어봐. 나하고는 관계없어. 아하. 그리고 만년면 거짓말이네. 요렇게 또 더 물어봤어요. 아니 민주당은 의장도 동의했다고 하던데? 라고 하니까 우원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내가 동의하고 말고 할게. 거기가 어제 의원총회하고 본인들 민주당의 판단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상목 탄핵했다가는 진짜 분위기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우원식이 살짝 발을 빼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워낙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동안에 편향된 만행 그리고 이제 왜곡된 의사 진행 이런 것들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원식 국회의장이요. 한때는 대선 주자 약간 분류돼 가지고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막 본인이 엄청 신났었죠. 보면 신나고 머리 들떠고 막 어디 가서 네. 대회할 때 크게 있었는데 네. 지금 팍 들어갑니다. 네. 그 실체를 알고 나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팍 떨어졌는데 지금 발을 빼는 거죠. 본인이 봐도 지금 이제 최상목 대회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헌재에서 보여준 기각 사유를 본인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보니까 이거 또 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설레발 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우원식 의장이 좀 달래는 듯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아마 공통의 분석이긴 한데요. 이거 못합니다, 민주당이. 이거 하게 되면 정말 그나마 최상목은 기재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경제수석을 했고 경제를 다루는 사람인데 이 경제나 이 관세 전쟁이 중요한 시기에 경제랑은 사실 전혀 관련 없거든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네. 거기다 국정을 맡긴다고?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언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없다. 이게 불가능한 협박이고 공수표라는 것을 우원식 의장의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민주당한테 물어봐라. 내 일이 아니다. 나는 동의하고 말고 할 게 없다. 민주당 결정이다라는 이 아리까리한 대답에서 그런 민주당의 곤혹스러운 처지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참 제가 또 하나 오늘 이제 재밌는 뉴스 하나 올라온 거 잠깐 소개해드리면 네.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을 뽑는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데일리안에서 발표했는데 재밌는 여론조사입니다. 데일리안에서 발표하고 여론조사 공정에서 정례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1등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이재명 아니에요? 그렇죠. 압도적인 1등입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42.7% 얻어가지고요, 여야 정치인 통틀어서 어느 정치인보다 두 배 높은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 1위로 뽑혔습니다. 이건 참 누가 나와도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오네요. 지금 나오네요. 아니 거짓말 잘하는 걸로 이재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네. 그렇죠. 네. 참, 그리고 이게 이제 지난 17일, 18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나머지 뭐 순위도 좀 나와 있나요? 두 번째가 네. 이제 두 번째 1위가 중요합니다. 1위가 중요하고요. 네, 예, 네. 나머지 보수주자들이 좀 있는 거죠. 좀 섞여 있습니다. 네, 네. 아이고야. 근데 네. 아마도 압도적인 격차일 것 같긴 해요. 압도적 그거 맞아요. 예, 두 배 넘습니다. 2위가 네. 1위보다 2배 절반 이상 낮습니다. 네, 아무튼 네네네. 뭐 이재명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참고로 한동훈이 이제 9% 나왔고요. 네, 네. 네. 그 한동훈 이야기가 나와서 막간에 마지막으로 좀 여담을 재밌는 덧붙이자면 들으시죠. 거기 친한계 핵심 중에 부산의 정성국 의원이라고 있거든요. 있죠. 예. 교총회장 출신이고 이제 항상 한동훈 어딜 가든 따라다니는 강성 친한계인데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놓고 김상욱은 이제 친한 게 아니다. 김상욱이 탄핵 기각되면 단식한다는 발언한 건 너무 나간 거다. 우리랑은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한동훈도 어제 MBN 인터뷰인가에서 경북대에서 크게 수모를 당하고 나서는 탄핵 반대 집회 나오는 분들의 애국심을 존경한다. 제가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가 죄송한지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면서도 계속 탄핵 되기만을 바라고 계엄은 뭐 내가 잘 막았다. 이렇게 광을 팔고 다니는데 이런 교묘한 태도 변화. 김상욱까지는 못 받아주겠다면서 김상욱을 또 내다버리고 이런 것도 한동훈 쪽에서 자신만만하다가 계속해서 지지율이 안 오르고 배신자 프레임에 딱 갇혀버리니까 좀 많이 초조하다라는 증거 아닐까요? 이게? 본인 자기 나름은요. 네. 대구 간 이유가 있어요. 이 배신자 프레임 한번 걸려들면 벗어나기 힘듭니다. 10년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유승민처럼. 유승민 그리고 김민석도 그때 배신자 프레임 쌓여서 한 18년 만인가 정계에 복귀했어요. 김민석도. 네. 그러다 보니까 배신자 프레임 안 쌓이려고 되게 몸부림을 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구로 와서 아예 정면 돌파를 해버리자라는 나름대로 고심의 흔적은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대구 갔을 때 어땠었지요? 한동훈 규탄, 한동훈 반대하는 시위대 집회가 규모가 훨씬 많았습니다. 4배 더 많았다 하더라고요. 4배. 뭐 실제로 4배라 방송에 나오는 4배라면요. 실제로 2배쯤 됩니다. 2배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한 7, 8배의 어떤 반대 하시는 분이 더 많았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현장에 가면은 이제 나와 계신 분들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골고루 연령대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2030 세대는 윤석열 대통령 많이 좋아하고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있는 현장에는 2030 생들이 좀 나와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한동훈 대표를 좀 응원하고 지지하는 모습이 좀 보여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팬덤이랄까? 이게 지금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한동훈 대표 어떤 팬덤의 실체가 사실은 좀 모래성 같은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와르르 무너지고 있으니 지금 본인들도 다급해서 그만큼 관심과 주목을 못 받을 뿐 이재명과 친명계처럼 여러 가지 자책거를 한동훈과 그 주변 인사들이 넣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와서 탄핵 반대 집회 나오는 분들을 존경한다 한들, 죄송하다고 한들, 그리고 이제 와서 김상욱은 친한계가 아니라고 한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되게 만든 그 원죄가 보수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가슴에서 어떻게 잊혀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변인님? 그렇죠. 네.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거고, 현재 지금 이 상황의 모든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내부의 적입니다. 그러니까요. 내부에서 이탈표를 본인이 신중하게 여당 대표면 신중해야 됩니다. 그 전쟁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신속한 대응보다 침착함이에요. 침착함. 정세를 네. 파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찔러야 되는데 그렇게 우왕좌왕 홍장원의 메모에 의해서 또는 홍장원의 제보나 공작에 의해서 판단 미스를 한 지휘관, 그 지휘관에 따라서 이탈한 부대원들, 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싸줄 수 있습니까? 이 상황까지 온 모든 원흉을 우리가 잊을 수가 아마 없을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보수 지지층도 보수적 국민들도 과거처럼 물러 터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다 같이 각성해서 정말 제대로 된 보수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똘똘 뭉쳐있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막간의 속보는 또 보수 유튜버 중에 성창경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다양한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는 분인데 한동훈 측에서 성창경 유튜버를 또 고발했다고 해요. 왜 고발했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고 라인들, 예. 박세현 본부장이나 박세현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보좌관이나 다 현대고 출신이잖아요. 네. 한동훈의 고등학교 동문이고 선후배인 건 맞잖아요. 네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고발을 했는데 저는 그 정도 정치평론 가지고 뭐 범죄가 되거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고발 심심하면 당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자마자 서정욱 변호사 고발하고 저랑 김민수 대변인 고발한다 하고 저희는 또 국민 추천제 문제 있다고 했다고. 네. 성창경 유튜버 고발하고 이게 도대체 민주당이지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보면 볼수록 망하는 이유가 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할 말이 많지만 뭐 진짜로. 네, 여러분 오늘 네. 목요일을 맞이해서요. 네. 오늘도 아마도 뭐 6시까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현재 선거 기일 지정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초조해할 거 없이 이게 다음 주로 가고 이재명 선거 이후에 나올수록 우리는
더 열렬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환영해줄 준비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저기 지금 이제 광화문에 네. 불법 이제 설치된 텐트 아직도 네. 아마 있는 걸로 좀 그게 알고 이제 있는데. 민주당이 설치한 텐트죠. 그렇죠. 민주당에서 설치한 텐트인데 그거 불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서울시와 종로구에 가서 불법 이제 구조물을 불법 구조물을 신고하고 철거해달라 요청하시면요 좀 더 좀 힘을 받아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밤에 사실 안전의 위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뭐 프로판 가스가 발생될 수 있는 거고 또 술판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요. 3, 4, 5 이제 모여서 거기가 무슨 우범 이제 현장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불법 천막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서울시라든가 종로구청에 가서 빨리 철거를 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좀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좀 목소리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 국민대변인 우리 또 이준우 대변인과 함께하는 아시아투데이 TV의 정치펀치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화수목 오후 2시 아시아투데이 TV 꼭 기억해 주시고요. 51만을 넘은 구독자 100만 넘을 수 있도록 많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대변인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다음 주에 또 목요일날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매번 까먹어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우리 알부민인데 제가 매번 깜빡깜빡하지만 이 알부민을 매일매일 마시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알부민 마시니까 희한한 게 제가 요새 또 뭐 기자분들이나 헌재 정보 수집한다고 여러 언론 법조계 분들과 술자리를 많이 하는데 네네. 아침에 되게 멀쩡해져요. 오. 이 새롭게 리뉴얼된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로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 피로 회복, 신체 기능 강화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광고가 아니라 제가 광고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장혜찬이 매일 마시면서 체험을 하니까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거고요. 아토TV 구독자분들께 2+1 네, 단독 특가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여러분도 기력 채우셔서 함께 대통령 탄핵 기각 돌아오시는 거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백만병 한매 돌파 재구매 압도적 한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창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 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 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